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2강에서 조선이 개항을 하면서 점차 불평등한 조약 체계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자, 이번 3강에서는 그러면 그 개항 이후에 조선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교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 보시면 개화정책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바로 2강에서 본 게 개항이었어요. 그쵸? 자, 항구를 열었습니다. 어쨌든 뭐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개항을 하게 됐는데 항구를 연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불평등한 조약 체계로 빠져들기 위해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개화, 곧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항구를 연 거란 말이죠. 자, 개항을 했으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개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 나오는 것처럼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대화를 해본 적 있을까요? 개화를 해본 적이 있냐고. 어떻게 해야 근대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배워야겠죠. 이미 근대화, 개화에 성공한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여기 나오는 뭐 수신사, 그다음에 조사시찰단,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영선사,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여긴 안 적혀 있지만 여기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쌤 얼굴이 있으니까. 자, 여기 나오는 뭐 보빙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각각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뭉뚱그려서 미리 얘기하면 이러한 사절단들은 다 뭐 일본이나 청이나 미국에 가서 근대 문물을 좀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왔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일단은 어떤 사절단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일본에 보낸 사절단들이 있어요. 일본. 자, 여기도 보시면요. 일본이죠. 자, 일본에 보시면 수신사랑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죠. 참고로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수신사는 좀 뭐랄까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조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낸 정식 뭐랄까 외교 사절단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수신사의 요 뜻 자체가 양국의 신뢰 있죠. 우호 관계를 다시 가다듬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신사는 좀 뭐랄까 외교 관계에 더 중점이 있는 사절단인데요. 간 김에 보고 오는 거죠. 더 뭐 발달된 문명을 보고 오는 거죠. 근데 조사시찰단은 어떤 조약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일본의 발전된 문물을 좀 조사하고 오는 거죠. 보시면 이건 또 비밀리에 파견했다고 나오죠. 수신사는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수신사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해서 총 한 4번 정도 가는데 그 중에서 교과서에는 2번의 이 수신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1차도 1차지만 여러분이 좀 더 아실 필요가 있는 건 이 2차 수신사가 중요하죠. 2차 수신사에 나오는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 일본의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을 보고 와요. 보고 와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 근대화를 이제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중심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관청.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통리기무원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사시찰단을 보내요. 보고 온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군제를 좀 개편하죠. 그래서 기존의 5군형, 뭐 훈련도감, 뭐 금이형 이런 등등등의 5군형 5개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2개로 통합합니다. 무의형, 장어형으로 통합하고요. 그 아래에 무의형 아래에 별기군, 그러니까 교련병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군대를 창설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기존의 정근대적인 사회에서 이제 다른 뭐 서구 열강의 여러 가지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군대 제도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무기도 다르고요. 전술도 다르니까 새로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별기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는 또 군대도 이렇게 편제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무기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에 대한 거를 또 배우려고 사절단을 보내요. 그게 바로 영선사라는 사절단인데 이 영선사는 청나라한테 보내죠. 청나라. 이때 대표는 김윤식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서 무기, 화약, 기계 제조법을 배워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간에 이모군란 발생하고요. 이건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기기창이란 게 설치가 된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기기창은 1880년대 후반에 설치되는 무기 공장이에요. 기기국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산하에 기기창이란 게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배워왔으니까 그걸 적용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보빙사인데, 보빙사는 담례사절단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느 나라에 파견했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미국에 파견한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전 강의였던 2강에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배웠죠. 자, 그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담례사절단으로 보낸 게 보빙사입니다. 간 김에 미국의 어떤 근대 시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찰단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하는데 그런 근대화 정책을 모두 다 동의하냐 이거죠.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겠어? 바로 여기 나오는 양반 유생들이 제일 싫어하죠. 아무래도 그들은 약간 기존의 신분 질서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기득권층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서구의 근대적인 문물들, 더 나아가서 제도들이 들어오면 위협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들이 그런 서구 문물을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위는 지킨다는 거죠. 정, 바른 것, 척, 배척한다는 거야.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거죠.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이거예요. 자, 이게 근데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우리가 개항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오늘 개화 정책을 중심으로 보지만 개화 이전에도 여러분 여러 이양선이 등장하면서 뭐 병인양요, 병인박해, 뭐 그다음 뭐 신미양요,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 운동은 그 전부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위정척사의 흐름은요, 위에 본문도 본문이지만 요 아래에 표로 보시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죠. 그래서 1860년대에는 통상반대 운동을, 1870년대에는 개항반대 운동을, 그 다음에 1880년대에는 개화반대 운동을 해요. 근데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가 1870년대 이후에 주로 80년대 얘기를 먼저 하긴 했지만 이 위정척사의 흐름은 그 전부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860년대에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 뭐 병인양요, 그다음에 뭐 신명은 70년대죠. 병인양요, 뭐 병인박해,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 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통상을 요구했잖아요. 상업을 통하자, 뭐 그런 요구를 했잖아. 자, 그때 1860년대 권력을 장악했던 건 흥선대원군이었고 그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던 거죠. 이때 흥선대원군의 입장과 당시 양반들의 입장은 비슷했어요. 외부적인 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양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구한다 이거죠. 화친하고 통상을 요구하는데, 자, 그런 주장을 따르면은 여기 보시면요, 그런 주장을 따르면 적국 쪽의 사람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오히려 전쟁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쟁하자. 화친이 아니라 전쟁하자.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위에 본문에 있지만 척화, 화의를 배척하고요, 주전, 전쟁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1870년대 가면서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876년에 강화도条맺잖아요. 그 전에 운요 사건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 자,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개항하려고 한단 말이죠. 조선 정부가. 자, 그러니까 그때 최익형 같은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외인은 겉은 외인이다.
근데 사실 걔네들은 결국엔 서양하고 같다 이거야. 외인들, 일본하고 서양 애들은 결국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이때 주요 주장이 뭐냐면 외양, 일본하고 서양이 일체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실 당시 정부의 입장은요 외양 분리론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본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서양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일본은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일본이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야 이거는. 그래서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개항을 해가지고 발전하고 그리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당시의 양반들은 그게 아니라 일본 놈들하고 서양 놈들은 똑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문을 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여러분 결론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외양이체론에도 불구하고 우린 개항을 했죠. 자, 개항을 했으니까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화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특히 이 개화 반대 운동은 어떤 게 계기였냐면 이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기였죠. 자, 왜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느냐? 위에 본문 잠깐 올라가시면요. 이때 1880년대 것만 볼게요. 이때 뭐냐면요. 2차 수신사, 여러분 아까 나왔었죠. 그 김홍집의 2차 수신사가 갔다 오면서 조선측략이라는 책을 갖고 와요. 자, 이때 조선측략이라는 책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약간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이미 우리랑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미국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하고 이때 여러분 조민소통상조약 맺는 거 아시죠? 바로 그때쯤에 일어난 건데 미국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 경상도 유생들이죠. 유생들이 만인소, 그래서 영남 만인소죠.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소를 올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부의 개화 정책과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의 주장은 우리가 러시아랑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혐의가 없다. 사이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가까이 있는 러시아와 사이가 나빠지면 이거 안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왜 미국과 수교를 맺으려고 하느냐? 우린 싫다. 막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부는 미국하고 수교를 맺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그냥 실패한 거죠. 계속 저항을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이게 나중에 가면 항일의병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 완전 독점하게 되잖아요. 뭐 청나라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결국 일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단순 주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무력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뭐 이들만 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또 저항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나오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다. 자 한쪽에서는 양반들이 반발하고 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약간 하층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야. 자, 이 이모군란은 일단 이모년에 일어난 군사 반란이죠. 이모년은 1882년이에요. 자, 이때 여기 나오는 이 90군데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도시 하층민들도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은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반발했느냐? 자, 도시 하층민은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쌀값이야, 쌀값. 쌀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 근데 이 쌀값이 왜 올랐느냐? 이거는 우리 강화도 조약 맺고 나중에 부속 조약 맺을 때 여러분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조일 무역규칙에서 우리나라 곡식 수출을 허용하죠. 근데 그 양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무관세 무역의 문제도 있어요. 무관세. 근데 이건 뭐 곡식값 폭등보다는 당시 뭐 수공업을 하던 많은 농민들, 백성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였죠. 이 무관세 무역. 근데 어쨌든 곡식 수출의 양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당시 근대화에 힘쓰고 있던 일본은 본인들은 산업 발전해야 되니까 곡식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가려고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이 유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유통량이 적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도시 하층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야. 자, 그런 한편으로 90군데는 뭐가 문제냐? 아까 나왔던 군제개혁.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폐합했다고 했죠. 무이영, 장호영 하고요. 무이영 아래에 별기군을 설치하는데 이 신식군대가 바로 그 별기군이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군영을 이영으로 바꿨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 어떻게 됐어요? 다 잘린 거야. 잘리고 그전에도 근데 문제는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그나마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13개월 만에 급료, 월급을 그러니까 대가를 받은 거죠. 자,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그냥 100%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쌀 껍데기나 모래를 섞은 거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99대면 가뜩이나 실직을 한 상황에서 간만에 그 밀린 급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쌀이 아니라 모래 같은 게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지. 자,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반란 일으킨 다음에 흥선대원군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여기서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왜 나오느냐? 90군대들의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이 개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인 거야. 그렇죠? 통상수를 거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한테 이 흥선대원군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뭐랄까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그리고 민실파를 처단하려고 막 쳐들어갑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왜 일본인지 아시죠? 일본이 곡식을 막 수출해 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런 조언에 따라서 뭐 이런 군제 개혁도 한단 말이야. 일본 거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좋지 않겠지. 그래서 일본인 교관,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공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실파는 왜 나오느냐? 고종의 아내가 민씨예요, 민씨. 근데 당시 민씨가 자기의 뭐 오빠, 친척, 막 이런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막 꽂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정부는요, 고종도 고종이지만 고종의 아내인 민씨의 파워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당시 했던 개화 정책은 고종의 의사도 물론 있지만 이 민씨파가 좌지우지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왕보다도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이 민씨파, 민씨와 민씨 주변의 친인척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궁궐에 쳐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민씨는 도망갔고요. 그렇지만 이 군란의 영향으로 고종이 흥선대원군한테 잠시 권력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가 굉장히 혼란해진 상황이죠. 자, 이걸 눈여겨보던 나라들이 바로 뭐냐? 주변에 있었던 청나라와 일본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군란 과정에서 일본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즉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한테 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군란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이 그거 구실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청은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해서 이 군란을 진압하고 나서 군란의 어떤 뭐랄까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을 빨리 잡아가죠. 잡아가서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 가고 대신 다시 민씨를 세우죠. 청의 입장에서는 주관이 강한 흥선대원군보다는 민씨를 세워서 왜냐하면 또 민씨를 도와줘서 살려주는 느낌이잖아. 그럼 민씨는 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겁니다. 자, 당연히 이 군란을 진압한 주체인 청나라가 자,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심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이게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약간 경제적 침략을 한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경제 부분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파견한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키죠. 자, 그러면서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 자, 이 고문은 막 사람을 괴롭히는 그 고문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파견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오는 마건상과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기 시작했죠. 한편 또 일본을 보시면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재물포 조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조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얘들은 근데 또 어떤 걸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냐면 야, 너희 군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잠깐 좀 남겨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실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이모군란 결과 한성에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견할 수 있겠지만 결국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내용을 4강에서 선생님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강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